세상 답사기. 안녕하세요, 박시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시용이 만난 사람들. 오늘도 특별한 분을 모시고 또 이야기를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부동산 분야인데, 제가 좀 이제 한 번도 소개하지 않았던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특히 2019년도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상승과 하락이 공존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017년도나 18년도에 있었던 만큼의 그런 이제 급격한 상승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숨고르기도 하는 시장들이 있을 것 같고 하락하는 시장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좀 혼란한 시장에서 그래도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이런 수익적인 측면에서 조금 이제 좀 보수적이고 안전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경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경매하면 보통 다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특히 이제 일반 아파트 매매야 뭐 갭 투자 같은 경우는 많이 하시는데 경매를 하시는 분들은 특별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경매가 특별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고요. 뭐 경매 투자를 하시라는 것들이 아니라 경매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넓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경험이 그렇습니다. 아마 예전에는 부동산 공부가 경매 공부였어요. 그게 거의 이제 같은 공부가 될 정도로 굉장히 경매라는 분야가 굉장히 부동산의 좀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챙겨주는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소개를 해드린 것들이고요. 이 방송을 이제 최소한 한 30만 명 정도가 들으셔 주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눈높이를 다 맞춰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경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부동산에 있어서 이미 중수, 고수 이상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관여도가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시각을 맞추기보다는 이게 피라미드 구조상 밑에 그러니까 초보층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분들한테 눈높이를 맞추고 진행을 할 테니까요. 난 경매 알아 이러신 분들은요, 그냥 재미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경매를 모르신다 하시는 분들은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기초 경매 분야에 있어서는요, 제가 제일 많은 자문을 구하고 있고요. 저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또 많이 알고 계시고, 책도 내셔서 또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셨고, 지금 또 전업 투자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이 부동산 경매에 관련해서 강의도 하고 계신 분입니다. 나는 부동산 경매로 슈퍼 직장인이 되었다라는 책의 베스트셀러 저자세요. 아이디는 새벽 하늘이라는 아이디를 쓰고 계시고요. 김태훈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벽 하늘 김태훈입니다. 네, 그 책 표지에 보면 이런 멘트가 나와요. 전세금 3천만 원으로 31억 원을 만든 평범한 직장인의 리얼 스토리. 네, 맞나요? 그렇죠. 이때 당시는 네. 이제 15년도 이게 1월 달인가 책이 나왔을 거예요. 예. 이때 당시 집필할 당시는 이제 그랬었죠. 네. 좀 더 커졌다는 얘기죠. 왜 옛날 얘기 해야 되냐. 이거 금액 얼마 되지도 않는데 지금 그런 얘기인 거죠, 지금. 뭐 많지는 않고요. 조금 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차원으로 듣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을 이렇게도 공부하면 이렇게 활용도가 높아지는구나. 그런 차원으로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1억 원이 아니라 더 벌 수 있다고도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제 주변에 경매를 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되게 많으시고요. 경매로 유명하신 분도 되게 많으시죠. 책도 내신 분도 많고 이 방송에 출연하신 분 중에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경매를 대부분 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 분야에서 새벽 하늘님을 모셨던 것들은요. 이분은 일단은 말씀을 진짜 친절하게 해주세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최적임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보다 솔직히 더 솔직한 이유는요. 제 아내가 새벽 하늘님 한번 모셔주십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어저께 어디서 귀국하셨어요? 네, 저 하와이를 좀 갔다 왔어요. 아내가 하와이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분이 매년 하와이를 가세요. 그래서 저한테 오빠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고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새벽 하늘님은 매년 가족들 다 데리고 하와이를 간다. 저분은 늘 칭찬만 받는 것 같다. 늘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것 같다. 오빠는 욕은 욕대로 먹고 하와이는 하와이대로 못 가고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그래서 새벽 하늘님을 모셔다 놓고 그 노하우를 배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경매 얘기하기 전에 매년 하와이를 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요. 네. 제 아내가 하와이를 너무 좋아해요. 사람들 다 하와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갔던 사람들은 더 좋아하고 안 갔던 사람들은 더 로망이 있는데 하와이를 어떻게 매년 갈 수 있게 되셨던 겁니까? 우리가 보통 예. 뭐 누구나 다 바쁘실 거예요. 뭐 어떠한 분이든지 다 이제 하는 일이 다 바쁘고 한데 뭐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이제 법인도 운영을 하고 네. 특별하게 이제 회사에 얽매여 있지는 않는데 나름대로 되게 바빠요. 네. 되게 바쁘고 해서 정말로 일정을 별도로 막 만들겠다 여행을 위해서 이러면 아마 못 갈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네. 제 아내 말을 되게 잘 듣거든요. 그래서 예. 일정을 잡아 놓으면은 그냥 네. 맞춰서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누가 이게 시켜야 돼. 예. 그러네요. 아, 이게 진짜 훌륭한 재수 씨를 두셨네요. 듣고 계십니까, 사모님? 예, 저는 내일이라도 하와이 가라면 가겠습니다. 근데 지금 사모님이 못 가시는 거잖아요. 들으셨죠? 제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죠. 저희가 시간을 별도로 만들어서 여행을 가는 게 되게 힘든데, 그것도 일처럼 하시는 거잖아요, 결국은. 뭐 그렇죠. 네, 예. 네. 근데 야, 그래도 매년 가시잖아요. 네. 그때 이제 처음에 첫 하와이 가실 때 제가 했던 말씀이 기억나거든요. 매년 가겠다고 이제. 근데 그걸 진짜 공약처럼 지키고 계세요. 맞아요. 제가 하와이 네. 가기 전에 네. 그 빠숑님한테 제가 이것저것 좀 여쭤봤었죠. 막, 예. 저는 이제 처음 가는 거다 보니까. 네네. 예. 네. 하와이 뭐가 좋던가요? 일단 기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습함이 없다. 그렇죠. 네. 쾌적하죠. 그러니까 따뜻한데 햇빛은 따사로운데 네. 예, 뜨거운데 음. 그늘에만 가도 네. 이제 뭐 시원하니까 에어컨이 뭐 별도로 필요 없을 정도로 그렇죠. 그런 기후가 너무 좋아서 네. 특히 여자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와이는 그렇죠. 특히나. 예. 네. 또 이게 좀 휴양지 같고 예. 그다음에 또 관광지로서도 역할이 있고 쇼핑센터로서도 역할이 있고 그쵸. 여러 가지 볼 것들이 많고 쇼핑센터가 좀 네. 크죠. 좋은 것이 지금 겨울이잖아요. 네. 겨울에 가긴 최적의 장소인 것 같고. 근데 물놀이 하기는 네. 약간 좀 추워요. 아. 하와이가 겨울에는 야, 거기도 막- 조금 추워요. 거기도 네. 뭐 이렇게 마우나케아나 그러니까 네. 뭐 빅아일랜드 뭐 산 그리고 이제 뭐 마우이에 있는 뭐 할레아칼라 뭐 그런 네. 산들에는 이제 눈이 아니, 거기는 뭐 늘 예. 온다니까. 뭐. 근데 이번에는 네. 그러니까 그 산을 아예 못 올라갈 정도로 눈이 아, 왔대요. 진짜요? 예. 저는 이제 제가 갔다 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눈이 와서 네. 통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쪽은. 그렇구나. 예. 거기도 눈이 오죠. 하와이에도 눈이 온답니다. 네, 하와이가 그러니까 이 지구에는요 12가지 기후가 있는데 하와이는 10개의 기후가 있대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개가 없는 게 그러니까 사막하고 극지방만 없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하와이는 이렇게 좀 반바지만 입고 다니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 이게 산이 있잖아요. 산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추워져요. 그래서 네, 마우나케아가 지금 말씀하신 게 5,000m가 넘는 산이에요. 그게 이제 거의 진짜 정직하게 생긴 산 있잖아요. 차로 그렇죠. 그냥 쭉 올라가면 되는 산인데 그런 산인데 그게 꼭대기 올라가면 천문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다녀왔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요. 아무튼 하와이는 저도 갔다 왔지만 너무 좋아하는 지고요. 저도 이제 가야 되는데 이게 애들이 이게 고등학교 가니까 꼼짝을 못해. 그러니까 이게 좋은 차 가겠다고 했다가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아마 좀 대학 가기 전까지는 아마 힘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일본도 못 가고 있습니다, 요즘. 네. 아무튼 이제 하와이 얘기는 그만하고요. 그럼 바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아내 말을 잘 들으면요 매년 하와이를 갈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경매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경매하고요. 네. 어차피 경매도 부동산을 이제 매입하는 방법일 텐데, 그렇죠. 예, 일반 매매랑 경매랑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장점? 네. 을 설명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경매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네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냥 싸게 살 수 있다. 싸게 살 수 있다. 그게 어찌 보면은 네네. 거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 장점이라는 것 자체가. 네네. 그리고 이제 저도 시작을
이제 부동산 공부보다 네. 물론 이제 막 부동산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을 이제 준비를 하고 또 합격을 하면서 이제 뭐 나름대로 부동산 공부를 했는데 네. 사실 우리가 시험을 보기 위한 그 부동산 공부는 그냥 공부일 뿐이고 그렇죠. 정말로 뭔가를 우리가 뭐 사고 뭐 투자를 하고 이제 그런 활동을 하면서 배우는 게 정말로 이제 뭐 부동산에 대한 공부인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시작을 이제 경매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예, 왜냐면은 뭐 책에도 나와 있지만은 네.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전세로 들어가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입문을 하게 됐거든요. 네. 반강제적으로. 이제 그래서 부동산의 전반적인 흐름이라기보다 그냥 저는 싸게 사는 그 방법 자체만을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랬는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네. 느껴지는 게 결국은 이제 빠종님 말씀하셨다시피 네네. 이 경매라는 것도 부동산을 음. 싸게 사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네. 이제 부동산을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고 네. 경매는 그러한 부동산을 네. 싸게 살 수 있는 네. 매우 훌륭한 수단이다. 네. 그렇게 정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가장 핵심이 싸게 사는 거라는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 아주 한 줄로 좀 요약을 해주셨고요. 예, 감흥이 파봤습니다. 근데 이제 경매가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인데 네. 많은 일반인 분들이 경매로 살려고 하는 시도조차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분을 물어봤는데 왜 경매를 안 하세요?라고 물어보면요, 그러니까 특별한 분만 하는 건 줄 안다. 어렵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깡패. 주먹 쓰시는 분들 이런 생각도 연상이 되고 예. 뭐 자기는 이제 명도할 때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세입자 분들도 약자잖아요. 그 그렇죠. 약자들을 괴롭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들이에요. 예. 근데 뭐 다른 것들은 이제 뭐 공부 몰라서 그렇다라고 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제일 어려운 것들이 뭐냐면은 경매는 어려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선입관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해주시나요? 근데 공부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네. 접근하는 방법이 뭐 잘못됐다기보다 좀 더 이렇게 좋은 방법을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좋은 방법. 예. 예.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뭐 이제 권리 분석이라고 많이 해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 경매는 이제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중개를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법원에서 법원에서 이 부동산 매물을 중개를 한다라고 네네. 그냥 이해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이 대신 팔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어떤 그 채무자의 어떤 부동산을 네. 이제 파는데 어떤 일정한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법이 사실 엄청나게 많아요. 뭐 그렇죠. 예, 뭐 많죠. 민사집행법, 우리가 뭐 평상시 못 들어보던 그렇죠. 예, 민법 이런 건 들어봤어도 민사집행법도 이건 우리가 되게 생소하잖아요. 아마 이거 변호사분님도 다 모를걸요, 아마. 이거 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막상 공부를 네. 정말 제대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네.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제대로 하겠다고 예. 하면. 근데 이건 사실 공부하는 거잖아요, 예. 이건. 예. 근데 우리의 목적은 그냥 경매를 통해서 네. 좀 싸게 사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목적만을 위한 거라면은 네네. 사실 공부를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히 공부해도 예. 싸게 살 수 있는 경매를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럼 어느 정도 공부하면 되나요? 글쎄요. 한 일주일 정도만 일주일만 예, 해도 정말 기본 경매 낙찰받을 수 있어요? 예, 가능할 것 같아요. 충분히. 한번 그러면 좀 가장 쉬운 경매 하나 좀 사례만 한번 들어보주세요. 약간 전 과정을. 일단은 뭐 어떻게 해서 경매가 시작되고 뭐 이런 과정은 좀 그건 복잡하니까 우리는 예. 어차피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을 그렇죠. 것 같고 제일 좋아하는 아파트 갖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간단한 거는 네네. 우리가 이제 근저당이란 단어는 네네. 아마 대부분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대출 다 받아보시니까. 그렇죠. 예. 예. 근저당. 네.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약간 더 생소하지만 그래도 네. 거의 알고 계신 단어 가압류. 가압류. 그렇죠. 근데 요 두 가지 단어, 요 두 가지 용어만 네. 알고 계셔도 네. 우리가 이게 등기사항 정보 증명서,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이라고 보통 우리가 많이 하죠. 예, 등기부등본. 거기에 뭐 근저당이나 가압류나 이제 뭐 여러 가지 네. 그러한 어떤 권리들이 이렇게 막 기입이 돼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근저당이나 네. 가압류가 그러니까 날짜 순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쭉 돼 있는데, 그렇죠.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가장 위에 빠른 순서에 있으면은 네. 낙찰과 동시에 모든 권리들이 다 없어져요. 그러면은 이제 그 근저당이나 가압류에 대한 채무를 내가 이제 변제할 필요가 없고 갚을 그렇죠. 필요가 없고 예. 그냥 깨끗한 상태에서 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권리 분석이라는 게 되게 간단해요. 네. 그러니까 낙찰을 받고 나서 그 낙찰 받은 사람이 네네. 낙찰자가 예. 추가적으로 또 인수할 권리가 있느냐.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해서 권리 분석인데 네네. 그 등기부상으로 보면은 제일 위에 근저당이나 가압류 네네. 또는 압류 네네. 이제 그런 게 제일 위에 있으면은 네네. 그러니까 낙찰 받고 나서 모든 게 다 없어진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낙찰자가 뭐 따로 인수해야 될 게 없다. 네. 그거만 알고 계셔도 사실 네. 아파트 경매는 네네.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그 임차인에 대한 공부도 조금 해야 되겠지만은 네네. 등기부상으로는 예. 그냥 요 내용이 예. 그냥 다예요. 사실 거의 95% 정도. 95% 정도. 예. 알겠습니다. 이건 이제 권리 분석 단계고 그 사전 단계.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아파트 낙찰받아야 되면은 뭘 낙찰받아야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어디서 이런 정보를 얻어야 되는지. 예. 어떻게 일단 보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나는 서울에 있는 마포구에 뭐 특정 동이 될 수도 있겠죠. 뭐 공덕동이 네. 될 수도 있고 뭐 용강동이 될 수도 있고 아현동이 될 수 있는데 그 지역에 뭐 특정 아파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아파트를 경매로 사고 싶어요. 네.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설명해 주신 겁니까? 법원 경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법원. 예, 법원 대한민국 경매. 법원. 예, 그냥 예. 뭐 검색창에 예. 법원 경매라고 법원 경매. 예, 기입을 타이핑을 하시면은 예. 그 법원에서 그 경매 물건을 네. 그러니까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올려주는 사이트예요. 그 무료로 물론 다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예, 국가기관이니까 무료로 그렇죠. 있겠죠. 예. 예. 거기에 들어가서 네네. 뭐 지역 네. 뭐 법원별로도 검색은 가능한데 이제 어느 법원에서 뭐 어떤 물건 하는지 우리가 잘 모르니까 네. 그냥 거기에 뭐 지역을 입력을 하고 내가 예. 아파트를 보고 싶다. 그럼 또 아파트를 또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은 네네. 그 지역에 네. 뭐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를 쭉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조건, 그러니까 검색 조건만 해서 제가 원하는 주택 형태, 원하는 지역 설정하면은 그 법원의 경매가 나온 거 쫙 뜬단 말씀이신 네, 거죠? 맞아요. 예. 그러면은 그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거기서? 일단 언제 경매를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언제 경매가 되는지. 예. 그러니까 예. 어떠한 물건이 언제 경매가 진행이 되는지. 네. 그 언제라고 하면 곧 우리가 이제 법원을 가서 네네. 직접 입찰을 하는 날이 되겠죠. 그렇죠. 예. 일단 기본적으로 그 정보를 확인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네. 낙찰 받고서 이게 뭐 권리가 혹시 남아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예. 이게 왜 경매에 넘어왔는지, 그렇죠. 좀 뭐 왜 경매에 넘어왔는지도 이제 물론 등기부상에 다 예. 나와 있긴 한데 일단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네. 낙찰 받고 나서 뭘 더 인수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인수해야 되는. 그러니까 내가 혹시 낙찰을 받았을 때 부담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세입자 보증금을 물어줘야 된다. 물어줘야 되는지, 그렇죠. 아니면 뭐 그 이전 단계에 또 권리자가 남아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따지는 거죠. 예. 네네. 예. 이제 그런 것들을 까지 또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예. 별도로 이제 등기상 정보 증명서라는 예. 서류를 별도로 이제 예. 그것도 이제 법원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네네. 그 유료로 발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아마도 그러한 절차 때문에 네네. 좀 어렵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부가 일단 필요하겠네요. 그럼 경매를 하시려면. 그렇죠. 네. 근데 그 부분만 뚫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입지, 원하는 단지에 경매 물건이 뜨면은 일단은 준비는 된 거죠. 그렇죠. 대한민국 대표 팟캐스트 플랫폼 팟빵에서 가장 자신 있게 추천하는 특강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의 정석을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빠숑 김학렬 소장의 명품 강의입니다. 누가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의 정석을 들어야 할까요? 어떻게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셔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 강의장에 가기 어려우신 분들, 실속 있는 내 집 마련을 하려는 분들, 알찬 임대 생활을 하려는 분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투자를 꿈꾸는 모든 분들은 꼭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총 5강 강의 중 1강은 무료 맛보기 강의입니다. 1강을 먼저 들어보시고 결제하시면 됩니다. 딱 책 한 권 가격으로 명품 부동산 특강을 여러 번 반복해 들을 수 있습니다. 빠숑의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의 정석, 여러분의 부동산 지식을 2단계 올려드릴 참 좋은 강의입니다. 빠숑의 세상 답사기. 그러면 일단은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은
물건을 검색해서 이제 언제 경매하는 것도 알고 몇 시부터 하는 것도 알고 뭐 경매 작성 방법 같은 경우는 인터넷 나오니까 예. 근데 경매 법정에 가서 이제 경매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 과정을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진짜 이제 투찰, 입찰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과정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그 입찰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일단은 예. 우리가 이제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때 네네. 계약금을 우리가 이제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법원 경매도 마찬가지로 계약금식에 이제 보증금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입찰을 할 때. 네네. 왜냐하면 내가 낙찰이 되는데 나 이거 안 할래. 이러면 네네. 또 막 복잡해지니까 이제 어떤 그 계약금의 형식으로 이제 준비를 하는 게 이제 보증금이라고 하는데요. 보증금. 예. 네. 그 일단 입찰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입찰표? 양식이 있겠죠. 양식. 예. 예. 어느 부동산을 내가 네. 얼마에 입찰을 할 것이다. 네네. 이제 이런 거를 기입을 하는. 예, 소위 말해서 경매 강의 가격 예, 쓰는 양.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그 계약서를 작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거기에 그 정해진 그 보증금을 봉투에 담아서 네네. 같이 이제 넣는 거거든요. 입찰함에다가. 그럼 그런 이제 입찰 서류 쓰는 거하고 네. 그 경매 보증금을 넣는 봉투는 어디서 받아요? 그것도 이제 법원에 가면은 네. 예, 그 앞에서 그거를 이제 나눠줘요. 공짜예요, 그건?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법원 가면은 한눈에 다 보이는데 거기까지 가보기까지가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있으면 다 공짜랍니다. 그 몇 개씩 더 갖고 와도 되죠? 그럼요. 예. 네. 저도 수십 개씩 갖고 와서 집에 써놓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전국 통일 양식인가요? 지역마다 다른가요? 거의 다 비슷해. 그러니까 내용은 다 같고요. 네. 뭐 글씨체나 네. 뭐 이런 게 뭐 약간 다를 그러니까 수도 뭐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서울 뭐 중앙법원 거를 갖고 경기도에 내도 되는 건가요, 그럼? 거기에 이제 그 네. 법원이 그 기입이 돼 있어요. 아,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지우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네. 가지고 온 봉투를 네. 지우고서 지우고서 뭐 의정부 지방법원 그쵸, 그쵸. 뭐 이렇게 쓰고서 그냥 내도 입찰을 해도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하자가 있는 건 전혀 아니에요. 문제가 없어요. 예. 혹시 이제 낙찰이 됐는데 그런 거 트집 잡아서 뭐 낙찰을 무효합니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닌 거라는 네, 거죠. 그럴 염려는 없죠. 예, 아무튼 무료로 그 입찰 봉투, 그 보증금 넣는 봉투랑 입찰 신청서는 준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큰 서류 봉투, 노란 봉투가 있고 네. 거기 넣는 이제 신청서가 있고 그렇죠. 그것도 괭지라 그래서 옛날 종이잖아요. 막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편지 봉투 같은 거 네.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죠. 네, 그 예. 편지 봉투 안에 이제 보증금을 내면 집어넣는 거고. 예. 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내면은 영수증을 띄워주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낙찰이 되면은 네. 이제 영수증을 줘요. 예. 왜냐하면 이제 보증금을 법원에서 이제 받은 거니까. 네네. 낙찰에서 떨어지면은 네네. 이제 내가 낸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그 보증금만 돌려주고 끝나는 거고, 그러니까 네. 그걸 돌려받고 그냥 오면 되는 거고요. 낙찰이 되면은 네. 이제 보증금을 안 주겠죠. 예. 예, 대신 이제 영수증을 주고 예. 이제 계약이 된 거죠, 이제 법원이랑. 그러니까 일종의 계약적 행위네요, 진짜. 그렇죠. 그렇겠네요. 그 돈을 그 수표로 넣어야 돼요, 아니면 현찰로 넣어야 돼요? 현금으로 넣어도 되는데요. 예. 이게 좀 금액이 커지면은 예. 뭐 세는 거야 이제 법원에서 사실 알아서 세면 되는데 네네. 이제 우리가 보증금을 예. 그러니까 10원이라도 이제 원래 내야 되는 보증금이 있어요. 그렇죠. 최저. 네, 그게 이제 보통 뭐 최저 매각 가격 네. 좀 어려운 말로 이제 그런 그렇죠? 건데 그 금액의 10%예요. 네. 뭐 경우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네. 그러면 뭐 최저 매각 가격이 1억 원이다. 네. 그러면 이제 1,000만 원이 이제 보증금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 정해진 보증금에서 더 많이 그렇죠. 내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네. 거슬러 주기도 하고 네네. 낙찰이 되면은 네네. 또는 그냥 안 거슬러 주는 데도 있어요. 근데 어쨌건 뭐 낙찰은 된 거니까. 근데 10원이라도 부족하면은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이거를 넣다 보면은 실수할 수 있죠. 실수로 막 동전까지 넣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딸랑딸랑 소리 나는 것을 봤어요, 한번. 뭐 본인만 편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정확히만 네. 넣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번거로우니까 네네. 보통 수표 한 장으로 네. 뭐 10원 단위까지 수표 발행이 가능하거든요. 수표는 어디서 발행을 하나요? 수표 본 지가 꽤 오래됐네요, 진짜. 거래하시는 은행 가셔서 예. 거기서 이제 수표로 자기압 수표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예. 자기압 수표. 그 발행 수수료를 받나요? 아니요. 별도로 별도 안 발행 받고? 수수료를 받지는 않아요. 참 이게 좀 낭비일 것 같아. 뭐 좀 그렇기도 예. 하죠. 그냥 한 번 쓰고 그냥 가서 다시 또 입금하고 그럴 텐데, 보통 뒤에 이설을 해요, 안 해요, 그건? 그거는 예. 낙찰돼서 해도 돼요. 그쵸? 굳이 막 시간 없는데 막 10만 원권 그거를 네. 막 다 뭐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아무튼 그렇게 돼서 낙찰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과정까지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여기까지만 가도 그다음부터는 이제 거의 싹 풀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이 많고 일단 경매 법원 자체를 안 가보신 분이 너무 많으세요. 그리고 법원 그러면 우리가 예. 왠지 그냥 친숙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죄를 지어서 가는 것처럼 네, 느끼는 뭔가 문제가 생겨서 네. 가는 곳이라고 이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네네. 뭐 그런 것들이 좀 그리고 저는 그냥 저기 반포 서초동 가시면은 이제 중앙법원도 있고 대법원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냥 관람객을 받아요. 저는 이제 애들 데리고 가끔 데려가는데 그냥 그렇게 한번 갔다 오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이제 시간 되시면 평일에 하니까 네. 경매하시는 거 보면 재밌어요. 막 이렇게 불러치기도 하고 줄 서기도 하고 하는 것도. 그렇죠.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서. 참고로 이제 시작하는 시간은 뭐 네. 법원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네. 보통 이제 10시, 오전 10시 정도에 시작을 해서 그렇죠. 이것도 이제 법원마다 좀 끝나는 시간도 좀 다르긴 한데 네. 보통 오전 10시에서 네. 한 12시 사이에 가시면은 진행하시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한번 입찰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낙찰되면 어떡하냐라고 걱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낙찰 절대 안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00% 낙찰될 물건 있잖아요. 그거를 거기다가 최저가로 입찰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100% 낙찰 안 될 거 아니에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번 넣었다가 돌려받는 과정까지만 경험해 보셔도 그 다음에 하시는 거 되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더 좋은 방법은 보증금을 안 넣거나 예. 아니면은 뭐 이렇게 1,000원짜리 한 장만 그렇죠. 넣거나 낙찰 안 될 거면 어차피 안 뜯어볼 테니까. 그러네. 그러면은 정말 네. 정말 혹시나 낙찰이 된다고 해도 네. 무효가 되기 네. 때문에 왜냐면 최저 보증금 이하로 넣었기 때문에. 네네. 그러네요. 아무튼 그렇게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거기까지만 경험해 보셔도 그 다음부터는 경매 공부하시는 게 되게 쉬울 것 같고요. 이제 좀 맨 마지막 단계이긴 한데 이제 명도라는 게 있잖아요. 네. 예, 그 명도하는 것들 좀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 명도를 하는지. 제가 예. 그 일반 그러니까 매매로도 이제 뭐 진행을 한 건들도 있고 일반 매매로 세입자가 안 나갔을 때 명도.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뭐 전세를 놨는데 이제 만기가 돼서 네. 그 집을 판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임차인을 드린다든지 하면은 기존에 계신 분을 이제 내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그러니까 매매뿐만이 아니라 일반 그렇죠. 때도 그렇게 가능하겠네요. 내보낸다라기보다 이제 그 계신 분이 이제 나가셔야 되는데 네네. 이제 자진해서 안 나가시면은 네. 뭐 법으로라도 음. 나가게끔 하는 게 이제 명도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그러니까 명도라는 거는 꼭 경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거기 계신 분 내 집인데 네네. 다른 분이 거기서 이제 점유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다른 분이 사시고 계시는데 네. 이분이 이제 뭐 나가셔야 되는데 네. 안 나가실 경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위법이나 불법하고 계신 그렇죠. 행위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랬을 경우 이제 법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이제 그 내보내는 절차가 이제 명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오해하고 계신 게 뭐냐면요. 명도를 하면은 명도 당하시는 분들이 선한 사람이고 명도를 내보내시는 분들이 꼭 악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 과정 때문에 그런 선입관 때문에 또 불편하신 분들 많을 텐데 네. 이게 그냥 무조건 내쫓는 게 아니라 깡패 동원해서 내쫓는 게 아니잖아요. 법에 그럼요. 명령 네. 받아서 법원에서 판결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판결된 거 명령이죠, 그게. 그렇죠. 거의 네. 이제 판결서에 준하는 명령이 나와서 그거 가지고 집행을 하는 건데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법에 의해서 집행하시는 분들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많이 해보셨나요, 명도? 굉장히 많이 했죠. 저는 또 이제 예. 그 로펌에서 맞아요, 로펌에 또, 계셨었죠. 예, 사무장 오래 하셨었잖아요. 그 업무 하면서도 이제 뭐 네, 진행도 많이 했었고 네, 제 낙찰받은 물건도 네. 당연히 뭐 제가 손수 다 예, 진행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뭐든지 그래요. 그러니까 입찰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안 해봤을 때는 되게 막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안 해본 거는 다 어렵다고 느껴지기도 하는데 네, 뭐 입찰하는 것도 그렇고 명도하는 것도 그렇고 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예, 예, 가끔씩 이제 뭐 카페라든지 아니면 뭐 책이라든지 좀 되게 고생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요. 네, 그게 또 재밌게 읽혀지고 막 반응이 좋은 이유가 예, 정말 항상 일어나는 일이라면 별로 그렇죠.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이 없겠죠. 근데 정말 가끔씩 일어나는 드라마틱한 일인 그렇죠. 거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미지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힘들구나. 명도하면은 이제 이게 되게 힘든 거구나. 네, 근데
제가 뭐 다 세보진 않았는데 그래도 한 200-300건 이상의 명도를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대부분 그냥 편한가요? 거의 한 90% 정도는 네. 특별하게 큰 마찰 없이 이제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혹시 안에 세입자가 계신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에? 그게 이제 그러니까 경매가 네. 약간 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네. 법은 보통 우리의 이제 상식처럼 이제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경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상식과 약간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임차인은 이제 보증금을 다 돌려받아야지만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들의 논리로 의하면은 그렇죠. 보증금이 없어서 이사 갈 데가 없다. 네. 뭐 이런 논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뭐 매매나 음. 그냥 부동산 거래로 봤을 때 네네. 뭐 전세금 1억 원을 주고서 이제 음. 그 집에 들어갔는데 네. 당연히 나올 때는 그 1억 원을 받아서 나오는 게 이제 정상적인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은 네. 못 받고 나오는, 또는 일부만 받던 아예 못 받던, 그러니까 전부 다 못 받고 나오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네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 임차인분의 입장에서는 나는 다 못 받았는데 지금 나가야 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난감한 거죠. 예, 이제 그러한 문제 때문에 이제 좀 마찰이 네. 좀 생기기도 하는데, 네. 요즘에는 뭐 그런 임차인분들도 그런 개념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그렇죠. 그걸 또 활용도 하시는 분도 네.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네. 어찌 보면은 법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네네. 예를 들어서 뭐 1억짜리 집인데 네. 뭐 근저당이 9천만 원이 설정이 돼 있는데 네. 거기에 우리가 아무리 법을 잘 몰라도 네. 그런 집에 전세금 뭐 1억을 주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순서가. 그럼 깡통 전세가 아니라 저희가 들어가면서 깡통을 만들어 놓고 그렇죠.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이제 우린 대략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싼 것들은 무조건 의심을 해봐야 되는 네. 건데,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경매가 진행이 되면은 당연히 네. 그 임차인으로 들어가신 분은 네. 뭐 전부 다 그 돈을 못 받고 이제 나오시게 되는 경우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겠죠. 네. 그러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임차인 분들도 이게 싼 게 비지떡이라는 것도 아시고 좀 조심하셨어야 되고, 이게 아마 대부분 이렇게 그 중개업자들 통해서 중개하시는 경우는 이런 사례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중개업자 잘못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다만 직거래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쪽 내 시세보다 좀 특이하게 싼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보통 이렇게 당하시는 거죠. 저도 그랬어요. 근데 저는 제가 처음에 그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기 위해서 막 이렇게 네. 찾던 데가 네. 그 전세 시세가 3,500만 원이었어요. 되게 네. 싸죠. 그러네요. 네. 근데 3천만 원에 나온 집이 있더라고요. 아파트가. 그 전세가 500만 원이 싼 게. 싼 거네요. 예. 그 공인중개사가 버젓이 중개를 한 상태에서 이제 거길 들어갔다가 더군다나 중개업소가 중개했는데 네네. 그렇게 진행이 됐던 네. 게 이제 제 첫 경험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한 몇 천만 원 정도 손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중개들도 네. 뭐 거의 없어지긴 했지만은 네. 뭐 가끔 가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아이고 중개업자도 100% 믿을 게 안 되네 그럼. 대부분은 다 이제 뭐 그런 거를 다 고려를 하시는데. 그럼 이게 중개업자가 그럼 잘못 중개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중개업자가 좀 배상을 좀 해주나요? 그런 경우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네. 고지를 했나? 당연히 등기부에 이제 뭐 건재당이나 뭐나 이런 거 네. 나와 있을 거고 이제 네. 그런 내용을 안내를 했으면은 네. 얘기를 했으면은 사실 과실이 상당히 아니까. 예. 인정받기가 힘들어요. 네. 중개사가. 네네. 그리고 설명을 안 했다고 해도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중개사가 이거 설명을 안 했다라는 거를 결국은 네. 자신이 증빙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또 이게 중개업자 계약서에 그 중개업 뭐 대상 뭐 설명한 것들이 다 그렇죠. 남아 있잖아요. 서류로 다 남아 있기 때문에. 녹취나 녹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기본적인 사항은 스스로 공부를 해야지. 그러니까 네. 임차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사실 전세금이 거의 전 재산인 거잖아요. 아유, 그럼요. 그것도 네. 요즘은 자기 전세도 아니고 대출을 받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대출을 받게 되면 오히려 예. 좀 검증이 돼요. 그렇죠. 은행에서 검증해 주죠.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예. 경매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이제 김태훈 대표님도 마찬가지셨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도 몰랐기 때문에 그런 이제 좀 난감한 일을 겪으셨던 거고 불행한 일을 겪으셨던 것들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다못해 등기부 등본만 볼 수 있었어도 내지는 이제 그 계약서 문구를 꼼꼼히 좀 볼 수 있었어도 이런 좀 문제들을 피할 수 있었던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게 등기부 등본 상에는 내가 이제 세입자가 1순위인데 네.
경매가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나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네네. 그 임차인이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입주를 하면서 네네. 보통 이제 전입 신고를 하잖아요. 예, 예. 정상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전입 신고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전입 신고하고 확정일 때도 받고 막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확정일자는 그러니까 전입 신고가 제일 중요하고 전입 신고. 예, 확정일자 나중에 경매 넘어갔을 때 이제 뭐 그 배당을 이제 받는 순서 네. 그 정도로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어쨌건 입주를 하면서 전입 신고를 할 때 네. 그때 당시에 등기부에 아무런 권리가 없다면은 네네. 그거는 나중에 그 집이 경매가 진행이 돼도 네. 특별하게 임차인이 손해볼 가능성이 되게 적어요. 적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뭐 법률적인 용어로 이제 그런 거를 대항력이라고 해요. 대항력. 예, 네. 대항력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임차인이 입주하면서 전입 신고를 할 때까지 등기부상에 아무런 권리가 없으면은 네. 그 상태를 이제 대항력이 있다라고 해요. 네네. 대항력이 있으면은 네. 보증금 전액을 다 받기 전까지는 경매 누가 낙찰을 받았다고 해도 네네. 안 나가도 되는 권리가 대항력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넘겨줄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점유를 풀 필요가 없다. 네, 그런 보증금을 다 돌려받기 그렇죠. 전까지는 네. 계속 그 집에 살 수 있는. 일단 전입 신고가 제일 중요합니다, 임차인 여러분. 네, 예. 그렇죠. 신고를 꼭 하셔야 되고. 그냥 정말 간단하게 그것만 알고 계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데 뭐가 문제냐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게 전입 신고를 늦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귀찮아서. 치명적이죠. 네. 귀찮아서.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것들은 본인이 책임 못 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이사 하기 전에 해도 되죠, 전입 신고는. 예, 하기 집주인 전에도 허락하면. 되죠. 네.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게 그 전입 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은 게 있고요. 네. 전세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이게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대항력의 차이가 있나요? 어떤가요? 더 많은 네. 보호를 해주는 부분은 사실은 네. 그냥 이 전입 신고, 전입 신고. 이 대항력만 있어도 충분해요. 네네. 그러니까 그 전에 이게 뭐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네네. 또 이제 법 얘기하면 또 우리가 또 별로 그렇죠, 그렇죠. 예. 기본적인 것만 간단한 근데 것만. 그 법이 생긴 지가 네. 얼마 안 됐어요. 그게 1981년도에 생긴 법이거든요. 네네. 81년도 그러니까 그 법이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임차인이 무조건 보호를 받으려면 전세권이라는 그 권리를 설정을 했어야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집주인 등기부에 전세권이라는 그 등기를 해야지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아, 그 전에는? 네네. 81년도 전까지만 해도. 그랬구나. 네. 옛날 제도구나. 예, 예. 근데 이제 81년도에 그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생기면서 네. 그때는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아도 네.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일단 네. 이사 들어가면서 네. 전입 신고만 해놔도 네. 이제 모든 권리를 다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게 그러니까 된 거예요. 전세권으로 그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들을 전입신고로 다 보호받을 수 있다. 그렇죠. 이제 전부다라기보다 거의 대부분의 거의 권리를. 대부분. 네. 그럼 전세권을 설정할 필요가 없네요. 지금으로서는 굳이 네. 전세권을 설정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저 가끔 세입자들이 이제 계약할 때 입주하면서 전세권 설정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저도 말리거든요. 네. 그거 어차피 전입신고하시면 됩니다라고 제가 오히려 건축 알려드리는데 불안하시대요.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하면은 더 큰 권리가 있으신 줄 알 텐데 어차피 전세권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나 전입신고나 똑같다는 것들이잖아요. 1981년도 이후로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굳이 차이점을 따지자면은 네. 나중에 이제 네. 보증금을 집주인이 안 줘요. 예. 그러면은 전세권이 설정이 돼 있는 상태라면은 네. 그러니까 바로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별도로 그렇죠. 다른 어떤 뭐 절차 없이. 그렇죠. 바로 경매 신청. 예. 예, 전세권. 예. 근데 이제 전세권 설정이 안 돼 있다면은 네. 이제 별도의 또 소송을 별도로 해야 돼요. 내 보증금 돌려달라라는 소송을. 근데 네. 그것도 사실 되게 간단한 그러니까 지급 명령이라는 되게 간단한 어떤 절차가 있어요. 이거 법원 안 가도 되죠. 인터넷에도 되죠. 그냥 네. 스스로도 할 수 있는데 네. 머리 아프다 그러면 뭐 네. 굳이 변호사가 아니라 네네. 그냥 법무사. 예. 그 수수료도 보수도 되게 저렴하거든요. 아, 법무사가 해줘요? 뭐 법무사를 통해서 네. 그냥 뭐 한 몇십만 원 정도의 네. 수수료만 내면은 네. 그냥 알아서 진행을 해주고 그럼 그 소송까지도 가는 거예요, 바로. 예, 되게 간단해요 그 절차. 경매 넣는 것까지도 된다. 경매 절차까지 그러니까 그 지급 명령이란 소송을 해서 네. 판결은 금방 나오거든요.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네. 경매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제 제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길게 드리는지 이제 눈치채셨을 텐데
이게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쉬운 얘기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 부동산을 공부하시라는 분들이요. 저는 임차인 분들 공부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들인데요. 많은 분들이 전세권 설정하려면요. 이게 최소한 50만 원 들어요. 그렇죠. 법무사 분들한테. 네. 근데 세입자 분들한테는 50만 원은 되게 큰 돈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 전현 신고를 해서 나중에 소송 넘어가게 하더라도 이 정도 비용이 안 들 가능성이 높거든요. 법무사 썬다 하더라도. 맞아요. 예, 그러니까 안 쓸 가능성이 거의 99%고. 네.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그냥 전입신고만 제대로 하시면은 전세권 설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그리고 설정할 싶습니다. 때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예. 나중에 나올 때도 이걸 말소. 또 말소도 사실 몇만 원 임차인이 듭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 되게 디테일한 팁인데 세입자 입장에서도 부동산 공부를 하면요 이런 부분들도 좀 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들었던 거였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 전세 보증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그러니까 좀 불안하다. 예, 전세보증보험 신청을 해서 네. 그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없다라기보다 이제 네. 그것도 좀 되게 러프하더라고요. 네. 뭐 이렇게 전세보증보험을 해주는 것 자체가. 네, 근데 어쨌건 그게 되면은 네. 일단 내 보증금은 손해 볼 일이 그 돈을 미리 네. 빼준다며요, 그거는. 그러니까 만기가 됐는데 네. 이 보증보험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네, 보통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네, 네. 그냥 만기가 돼서 딱 나가는 날에 못 돌려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임대인들이. 그래서 집이 안 나가면 또 네. 집주인들이 보통 돈을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다른 네. 또 임차인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네. 집이 팔려야지 이제 그렇죠, 그 돈을 그렇죠. 네. 주는데 네. 보증보험을 들어놓으면은 네. 이게 만기가 돼서 이걸 못 돌려받으면은 네. 이제 이 뭐 보증보험 해준 데서 돈을 먼저 줘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구상권이라고 그러니까 대신 주고서 집주인한테 이제 이거를 이제 청구를 하는. 청구하겠죠. 그건 예. 보험회사가. 예,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라고 한다면은 네. 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도 네. 뭐 저는 좋다라고 봐요. 그렇죠. 이게 좀 전세금이 또 크고 네. 이런 부분들은 아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당연히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아마 꽤 들어가요. 한 달에 뭐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씩 들어간다고 네, 보면 그 됩니다. 전세 그 금액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데요. 네네. 거기 이제 비례를 해가지고 그렇죠. 그냥 무시할 만한 금액은 아니더라고요.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은 아마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한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그냥 이도저도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자가로 집 사세요, 그냥. 그래서 자가로 집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꼭 투자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실거주로도 경매 괜찮죠. 실거주가 저는 제일 네. 좋다라고 봐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차원으로 경매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실거주. 지금 살고 계신 분도 혹시 경매 받으시는지. 그럼요. 이 몸소 실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 좋은 데 살고 계시죠? 예. 예, 뭐 아내가 좋아합니다. 예, 큰 집에 새 아파트에 브랜드 아파트에 이것도. 예. 그러니까 이제 일반 매매가보다는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제 임차인 권리 지키는 방법들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매 공부를 하게 되면요, 이런 디테일한 팁도 알게 되는데, 이런 방법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부동산 책에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경매에서만 거의 나온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참, 예, 여러모로 쓸모가 있다. 경매 낙찰 더군다나 낙찰까지 받을 수 있으면 더 좋은 곳들이고, 투자든 실거주든,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매를 좋아하시는 분 중에 하나가 또 이런 장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 해주시는데, 맞나요? 일단은 네. 맞아요. 맞는 얘기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해요. 네, 그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LTV라고 하면은 네네. 뭐 아파트의 경우 이제 KB 시세를 기준으로 이제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경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파트는 사실 비슷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단지 이제 대출이 좀 유리한 거는 시세보다 이제 싸게 사잖아요. 경매 그렇죠. 같은 경우. 네. 그러면은 좀 더 이제 한도가 더 나올 수는 있는데, 네. 그러니까 뭐 빌라 같이 네. 또는 그러니까 이제 뭐 빌라 다세대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것 같아요. 네. KB 시세가 따로 없잖아요. 없죠. 예, 네, 다세대. 그건 그러니까 없네요. 아파트도 사실은 좀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KB 시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모든 단지가 다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KB 시세가 없는 그러한 주거용은 네. 오히려 경매가 더 유리할 수가 있는 게요. 예. 이제 감정 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보통 이제 그렇죠. LTV를 설정을 해요. 네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예. 그 빌라가
네. 뭐 시세가 한 1억 2천 정도 되는 빌라가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게 경매로 나오게 되면은 이제 감정 평가라는 걸 해요. 경매 네네. 얼마를 기준으로 팔 것인지를 이제 정해야 되니까. 네네. 근데 그 감정 평가를 할 때 좀 후하게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시세가 한 1억 2천 정도다. 네네.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네. 보통 시세보다 약간 높게 감정이 돼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감정 평가가 된 금액은 1억 5천인 거죠. 네네. 그러면은 이게 KB 시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1억 5천을 기준으로 LTV를 설정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해당 지역마다 좀 LTV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뭐 투기 지역은 또 뭐 40%고 뭐 네. 그런 식으로 되는데 그거는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네. 일단 감정 평가 금액이 좀 높으니까 조금 더 도출로도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렇죠. 한도가 더 높아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감정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감정 평가 법인들이 보통 감정 평가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세 상승기가 있고 대세 하락기가 있어서 네. 감정 평가를 받은 시점이랑 이게 경매가 되는 시점이랑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대세 상승기라서 감정 평가는 낮게 받았고 시세는 높아요. 네.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KB 시세는 높아. 대출을 어느 기준에 주나요? 일단 KB 시세가 있으면은 네. 그냥 무조건 KB 시세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려가게 되면은 내려가는 금액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출을 신청을 할 당시에 예. KB 시세를 기준으로 예. 진행을 하거든요. KB 시세가 되게 중요하네요. 중요하죠. 그게. 예, 이게 실거래 것도 아닌데. 네. 예, 되게 중요하네요. 재밌네요. 아무튼 이것들도 어떻게 보면 대출 분야에 있어서는 활용할 여지가 있다는 것들이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매 쪽도 DTI도 적용되나요? 그 모든 게 다 네. 똑같이 매매를 하는 거랑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게 예. 이제 그 LTV를 적용을 할 때, LTV만. 예, 그 이제 그 KB 시세가 없을 경우 네.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그럼 이제 DSR도 적용될 거고. 어차피 대출이 옛날보다는 조금 나오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네요. 요즘 이제 지금 이쪽 서울 수도권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네요. 아이고. 50분을 얘기했네요. 네, 너무 재밌었고요. 특히 세입자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정도만 공부하셔도 경매 한번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1분 이만큼 하고요. 2부에서는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과연 이제 경매로서 우리가 어떤 분야까지 할 수 있는지를 좀 말씀해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뭐 경매를 있어서 뭐 아파트, 뭐 빌라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어떤 게 편한지, 그리고 좀 실제로는 노하우 같은 경우 일반인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까숑의 세상 답사기.